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뵙게 된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앞으로도 계속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저평가 주식 더하기 성장주에다가 스몰캡은 어떤 거다? 좋은 거다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자, 1편과 2편까지 이제 찍어드렸는데, 자, 먼저 이전 1편 영상 꼭 보시고 2편 영상 보신 다음에 이번 영상을 보시면 정말 이 질적으로 깊게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화면에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유튜브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30분 안에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흐름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0분 안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정말 빨리 해도 영상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투자는 디테일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본격적으로 타이머를 켜고 2편에서 이제 마무리했던 내용을 이어다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켰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사모펀드가 큰 형님들이고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무조건 항복을 해서 그때 선바뀜이 일어나면 아주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토대가 된다. 이제 초입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지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평가고 나발이고 적자 600억씩 때려 박아버리면은 그게 무슨 저평가겠어요. 자산이 3천억 있었는데 600억 때려 박아가지고 2,400억 되고 또 내년에 600억 때려 박아가지고 1,800억이 되면은 이제 시총이 1,600억이어가지고 PBR이 거의 뭐 0.89배까지 올라왔어요. 아, 이거 너무 싸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는요 정말로 담배꽁초 같은 주식, 그러니까 저평가라서 매수하고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 청산 가치에 수렴했을 때 파는 그런 거래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 거에 좀 비중을 두냐면 영업, 사업 그 자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비중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훼손이란 거는 사업적인 일 자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메이저들은 이미 3년, 4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얼추 가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은 항상 기업 탐방을 하고 기업 관계자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대놓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평가도 이미 끝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의 보조금 철폐 이슈가 나오고 그 전까지 평가한 가치 평가 기준은 변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적 최저점이 11,585원이었어요. 코로나 패닉셀이니 머니를 떠나서 어차피 상장 전부터 가치를 알고 있었을 그들은 야 11,585원이면 너무 싸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가치 평가 하한선보다 쌌다고 봐야지 저가가 좀 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직전에 상장했다가 재수없게 코로나를 맞은 꼴이니까 뭐 이 가격에서 그들이 안 살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이 블라인드가 되어 있던 그들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전에 현재 보조금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반영해 둔 것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11,585원을 깨야 되겠죠. 2020년도 때 현재 수준의 보조금이 폐지됐던 거를 고려를 한다면, 그러니까 2020년도 때 보조금을 받을 거를 고려해서 가치 평가를 해놨다면 그런데 바이든 언제 당선됐습니까? 2020년 10월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보조금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반영을 해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킬 때도 아니었고요. 기대값이 엄청 높을 때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1,585원을 밀고 나면 진짜 저는 그냥 바닥이 바로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뭐 코로나 저점 깨는 순간 완전 바닥이다. 예. 과거 가치 평가 기준 시점 대비 업사이드는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트럼프가 폐지를 했든 말든.
그러면 이제 코인테크에 대한 모든 기본 판단은 거의 파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변경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딱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코인테크는 14,900원을 다시 회복하면 이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예, 이거는 원래 이제 그 1편에서 말했던 1차 시나리오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11월 11일에 구상했던 시나리오가 시장 정상에 따라 다시 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14,900원까지 이제 회복을 하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조건이 안 맞냐면 거래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시나리오를 수정한 건 언제다? 이때 11월 15일 날 꺼내놓은 시나리오예요. 지금 이거. 네, 영상을 끊어서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굵직하게 보면은 이제 수정 가격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11,585원을 이탈한 이후의 시나리오예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무조건 싸다. 사업 모델이 훼손이 안 됐다는 전제 하에는 무조건 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데요. 2번 시나리오가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딱 기억을 해두시면 실제 거래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정배열을 생각해라. 이거 자 1, 2, 3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1번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모르는 숨은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14,900원 지금 밑에 있는데 갭으로 빵 터져가지고 14,900원은 프리패스하고 넘어가 버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거 시세 예상 범주가 벗어났기 때문에 비싸게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트레이더를 제외하고 나서는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4,900원을 회복할 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그러니까 수급이 몰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서 수급이 안 받쳐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으면 뭐예요. 내들 빠지기만 할 텐데.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면서 14,900원을 치고 나가면 그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격에서는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시나리오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1,585원을 이탈했을 때 떨어지는 칼날 자체를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주로 떨어지는 시세에서는 어떤 전환 시나리오를 좀 짜두고 하냐면 그림으로 치자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자, 이걸 쫙 가려놓고, 자, 여기서 이게 하락을 이렇게 깊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하락 추세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하락 추세 다음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반등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반등파는 말 그대로 반등파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추세를 타는 추세파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것과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 반등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기에 자본을 투하하고 이 반등파에서 내가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추세파를 확인하면은 그때 반등파에서 먹은 이익을 내 이익이다 생각하지 않고 편승해서 그만큼을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추세를 탈 거면은 길게 먹을 거니까.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식인데, 자, 이게 반등파를 파악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생각한 가격만큼 빠진 상태에서 보통은 이게 하락 추세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1,585원을 정해놨잖아요. 여기가 11,500, 여기 이쯤이 11585라고 할까요? 네, 11585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깨면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는 5일선이 있으면 5일선 회복할 때 초기 자본을 투하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초기 자본 투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하락에서 이제 얘를 깨고 나서 떨어지는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쭉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래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이래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꼭지를 치고 떨어진 거가 있으면 이 하락에
3등분을 해볼게요. 3등분을 해보면 1등분, 2등분, 3등분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회복을 하면은 이때 이제 2차적인 비중을 더 투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익절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이 수익을 담보로 치고 올라갈 때 비중을 더 투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거 여기서 안 팔고 가면 안 되는 거냐? 이거는 저의 기준일 뿐이에요. 큰 하락이 나오고 나면 반등파가 나오고, 이 반등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쇼트 커버링이죠. 이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하락할 거야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의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를 했는데 이제 하락을 안 하네, 추세가 전환됐나 하면서 급하게 매도했던 사람들이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러면 이게 숏 커버링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켜보던 사람들도 급등한다 쫓아가게 되겠죠. 자, 딱 이렇게 제가 서술을 했을 때 이 시점에 그 매수 심리가 굉장히 과열되고 조급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나오게 되면 이 반등파 이후에 조정이 조금 깊고 거치게 나옵니다. 네, 깊고 거치게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깊고 거치게 나온 걸 그대로 막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다가 보는 거면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보한 이익을 가지고 추세파를 노려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추세를 만끽할 때는 크게 갈 놈이라면은 어쨌든 11,585원을 깨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나오겠죠. 뭐 정말 늦어도 요 지점을 넘어서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초기 자본을 투자해도 해볼만 하다는 거죠. 또 5일선 회복이 아니더라도 비중을 투하해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이게 평균 등락이랑 관계된 건데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엑셀로다가 그 코인테크의 전체 그 상장 이후에 이제 그 등락률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자, 뭐 어떻게 등락 계산한 것도 일일이 다 말하면 이거 30분 안에 말도 못 끝내고요. 이것도 원래 다 설명해야 되는데, 코인테크는 평균 등락률로 계산했을 때 직접 하시면 어려워요. 그냥 귀찮아요. 그래서 결론 간만 말씀드립니다. 등락률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있잖아요. 근데 앞부분을 다 이제 절대값으로 수정을 하면 다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산술 평균을 하는 겁니다. 산술 평균을 했을 때 뭐가 나오냐? 산술 평균을 했을 때 전일 종가 대비 당일 종가 평균 등락은 2.12%고요. 그 다음 전일 저가 대비 당일 종가 평균 등락은 2.9%입니다. 그리고 전일 저가 대비 당일 고가 평균 등락은 4.26%예요. 자, 여기에서 자, 위에 이 두 개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근데 종가만 있나요? 고가도 있죠. 근데 고가가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잡주니까, 잡주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형주니까 얘네들은 그 고가 변동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중값을 1.5배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얼마 정도가 되냐면 수정값 3.18%가 되고, 그 다음에 저가 대비 당일 종가 평균 등락의 수정값은 4.35%가 됩니다. 자, 그럼 3.18, 4.35, 4.26 세 개의 값을 이제 산술 평균 내면 3.93%의 평균 변동폭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11,585원을 깨고, 아까 뭐라고 했죠? 5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기준에서만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11,585원을 깼는데 3.93% 이상의 종가 상승이 나온다면,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시초 갭이 또 2%가량 뜬다면, 이거는 바닥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반등파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자본을 투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2번 시나리오예요. 자,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일선, 그 다음에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11585를 깼을 때 5일선을 먼저 했을 때 초기 자본, 그 다음에 3.93%의 종가가 이제 올라가고 시가가 2% 갭이 떠버리면 다음날에, 그러면 이제 반등파다 생각하고 이제 자본 투하,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가 있었을 텐데 앞에 그 하락 추세를 꺾고 이제 한번 더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직선 내려오지 않으니까 요렇게 꺾고 내려오면 여기에 3분의 1까지 이제 위에만 1 남고 밑에 2를 회복시킨 지점에서 비중을 더 때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반등파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반등파의 수익을 이제 챙겨야 되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이걸 이제 노출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돈을 갖고 와서 이게 포지션 나온 다음에 보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포지션 놓치면 나 다시 못 들어가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게 주식을 자꾸 접해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졌을 때 신규 포지션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항상 언제나 제대로 된 최고의 주식의 방향에 올라가고 있는 기회만 올라타는 게 아닌데, 엉뚱한 데서 놀다가 다른 곳에서 기회가 터지고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 촉내는 기회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 것보다 비싸게 살 것도 언제나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점에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매수하고 나서 손실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익스포저가 결정이 됐으니까 내가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그럼 난 여기까지는 노출을 정해놓고 이 정도 비중을 설정해야지가 어차피 세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시나리오가 이제 아까 2번 시나리오가 충족이 안 됐을 때라고 했는데, 뭐냐면 11,585원이 안 내려왔어. 그리고 1번 시나리오도 제대로 좀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가격은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예. 정배열이라고 말했는데, 정배열? 이건 무슨 차트로 정배열 되면 다 사면, 다 대박 나면 그럼 정배열이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정배열로 돌아간 이후에 접근한 건 가장 단순한 방식인데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 아닌가? 그런데요, 이게 아무런 종목에 이 논리를 붙여가지고 정배열이다 하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다 크게 조집니다. 코인테크는 저평가, 거기다가 중장기 성장 스몰캡이라는 전제를 저희가 깔아놨잖아요. 그런 애가 정배열이 되고 나면 가격이 이제 나아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기업을 알고 있는 큰형님들의 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시장에서 코인테크 좋더라 하면서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세가 형성되는 거를 이제 보고서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뭐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배열 안에서 어떻게 추세를 이제 거래할 건가는 이제 상승하고 이게 확실히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됐다는 걸 알면은 거기선 자기가 이제 노출된 위험을 정해놓고서 포지션을 구축해가면서 점점 유리해질 때마다 비중을 더 때려가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시나리오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놔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은 답을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축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하죠? 손실 생각만 하라고. 로스컷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자, 처음에 제가 1차 시나리오, 그러니까 11월 11일에 설정했던 시나리오는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파괴가 됐죠. 근데 그거는 폐기하더라도 완전 폐기가 아니라 보완 수정을 한 게 11월 15일에 만든 시나리오고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상한 시나리오는 1차 비중에서는 이게 그 11월 11일에 그 거래에서는 익스포저를 1%로 제한했습니다. 왜냐? 그땐 충분히 엄청 싸다는 아니죠. 근데 11,585원까지 내려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버텨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위험을 노출시켰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이 우리가 우위를 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11,585가 깨진 사건이 발생한 후라면, 그때 하는 거래라면 익스포저를 1.5%에서 2%까지 늘려버리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11월 11일에는 그 1%를 노출시켰지만 전체 자산에, 11월 15일에는 전체 자산의 1.5%에서 2%, 그러니까 원래 기노출 위험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노출을 시킨다는 건 선택지를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중을 늘려서 1.5배 비중에서 2배 비중을 늘려서 로스컷을 이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중은 동일한 방식으로 가되 변동성을 열어서 접근할 것인지, 이거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갈 놈이라면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초기에 비중을 너무 세게 실어야 된다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택도 없는 작은 비중 1% 샀는데 2% 사고 3% 사고 이건 말도 안 되고, 뭐 초기 비중이 이제 뭐 15%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내 시드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한 이제 초기 자본으로서는 충분한 자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갈 때 내가 유리한 시점이 2번 정도만 확실하게 나온다 해도 45%까지 늘릴 수 있어요. 최대.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왜냐 올라갈 때 이제 비중을 늘리는 거니까. 근데 왜 45%를 최대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유리해도 그렇죠. 이게 위에 올라갔는데 내가 엊그제는 15%였는데 지금 보니까 얘 너무 좋은데 50%한 번에 올려야지 얼마 올라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대가리가 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평단 대가리가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손절이 터져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15% 매수하고 좀 유리해졌어 포지션이. 그래 또 15% 매수했어. 그러다 또 주가가 올라갔어. 좀 더 다시 유리한 상황이 됐어. 그럼 거기서 15% 했을 때는 이건 이제 이후에 초기 시드보다 2배 비중을 더 올려쳤지만 그래도 대가리가 엄청 높아지는 효과가 있진 않다는 거죠. 왜냐면 그 아래쪽에서 평단이 이제 잡혀가지고 평단을 밑으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놓으면 뒤늦게 비중을 높이면 되니까 더 늘린다 해도 나중에 놀리면 되니까 싼 가격에서 비중을 빡세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변동성만 열어서 포지션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 생각이 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강하게 때린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주관적 판단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무리 이게 주관적 판단이 붙는다 해도요, 거래량이 빡 붙어버리는 게요, 이 거래량이 붙는 것도 사실 이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죠. 아이고, 이거 다 지워보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게 박스권이 있어요.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런 주가가 뽁 떨어졌어요. 뽁 올라오더니 갑자기 다음날 이 갭으로 떴어요. 자,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 노출을 좀 많이 키워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있는 이런 박스권 이렇게 형성하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뚫렸어요. 여기서 비중 엄청 늘린다? 저는 이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를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돌파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차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가라는 그 자체 현상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포지션이 싸게 잡혀 있었어요. 이쯤에 이제 포지션이 싸게 잡혀가지고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비중이 15%가 잡혀 있었으면 아까 갭이 뜬다면은 뭐 30% 때려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가리가 커진다 하더라도 승부를 봐야지 라는 입장인데 요렇게 떴으면 솔직히 15%로 때린 것도 저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되려 한 7.5%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무섭냐? 그럼 이제 손절로 대응하고 이제 아니면 본전 컷으로 하면 되지. 맞는데요. 어차피 가이놈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더 높아질 건데 그때 비중 실으면 돼요.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이제 유리가 해졌다 하면은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 7.5% 정도의 이제 비중을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7.5% 정도의 비중을 키워가지고 평단을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로 두고 이 거래량 증가하면 이제 변동성도 엄청 심해질 거 아닙니까?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면요. 좀 더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장난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다가 삑삑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합니까? 다 터져버리지. 안 터진 사람 뭐냐면은 애초에 터지는 방법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어걸리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여기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다른 데서 대차게 터질 것이고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려 이제 이런 곳에서 털릴 수가 있죠. 중소형주가 그래서 조금 안 좋아요. 거래하기가.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이제 거래가 실렸을 때 주관적으로 이제 때리냐 마냐를 좀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저는 비중은 요렇게 때리면 좀 좋을 것 같다.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말했고 자 그리고 1편, 2편, 3편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3편의 시나리오만 보면 이게 또 무슨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1편부터 보라고 했고 1편에 말씀드릴 때도 11월 11일의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내용을 수정하고 이제 11월 15일에 수정 보완된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다시 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제시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기업을 좋게 보니까 그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도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쓴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뛰어난 분들이 분석한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시장에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어떤 가치평가 모델도 절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 능동적이고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치평가 모델을 자신만의 고유한 평가 모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하나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이제 뭐 평균 등락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거는 싹 띵겨 넘었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잘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계산한 건데 생각보다 간단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상장하고 나서 이제 나온 등락률을 다 이제 그 엑셀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등락률을 전체 일자 대비해서 뭐 그 저가 대비 종가, 저가 대비 고가, 그 다음에 또 그 종가 대비 종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합산해서 그 총 거래일로 이게 평균을 내주면 평균 등락률이 나오고 잡주는 가중평균 1.5. 근데 워낙에 막 날뛰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한 2배 정도를 이제 쳐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나?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소수의 그 천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해버린 순간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 시장은 이 시속 게임과 같아가지고요. 모두가 우르르르 몰려가는 순간 거기가 꾹 눌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한 가치평가 모델을 가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굉장히 강력한 절대 우위 하나쯤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게임을 할 때만큼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그 하나의 이제 티켓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 그렇게 능동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잘못돼버리면 이제 남이 짜놓은 그 가격 평가 모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분석한 모든 이 그 사고를 다 못 적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내재화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달을 막 해줄 수 있어요. 내용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온전히 그들만의 어빌리티를 전수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좀 이 전승은 그건 어렵다 생각해요.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내공을 막 넣듯이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깨 넘어서 계속 보고 배우다가 그게 또 내재화가 되고 해야지 닮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남을 그렇게 닮아갈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잘못되고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정말 불리한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물며 그렇게 추구하는 거라 하더라도 거기서도 그 끝까지 반복성을 지켰을 때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남들이 볼 때 정말 아니라도 그게 정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이 다 정답이라고요. 진짜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인데 그거를 누군 맞고 누군 틀리고 가치 투자 맞고 트레이딩 틀리고 그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논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의 사고에 또 갇혀가지고 그 사고에서 한번 이 미스터 마켓이 교만함을 또 한번 때려줘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열린 사고로 시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무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갖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은 댓글이나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라는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말씀해 줘 보시면은 한 번쯤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도 한번 같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한 이제 영상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3편을 통해서 3차례에 거쳐서 이 코인테크와 이제 가치평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한 그 원본 시나리오와 수정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 30분이라는 이 그 시간 리미트를 걸고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을 때마다 점점 급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영상 들을 때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0.75배속, 배속 설정하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3편까지 다 들어주신 그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공주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제가 이렇게 제 영상이 마이너하고 이게 니치마켓에서 이게 겨냥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댓글 남겨주는 분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남겨주시니까 저 그 댓글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진짜로. 그래도 이거 보고 해보자. 이분들 좀 알아주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 그냥 일단은 저는 그게 지금 당장에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유튜브 시장이 어렵구나라는 걸 몰랐지만 근데 또 재미는 있어요. 이게 글로다가 쓰고 하는 거는 제가 천성상 너무 게을러가지고 어려운데 말로써 이렇게 떠드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와다다다닥 말씀드리면은 좀 쉽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 좀 해주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설정하시고 알람 설정도 좀 해주세요. 알람 설정 안 하면 영상을 올려도 그때그때 바로 못 보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괜찮다면은 여기저기 또 이제 그 소문 입소문 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와, 알람이 안 울리고 제가 영상을 끝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1분 14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